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 그리고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 오늘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사실만 빼면 말이죠. 국회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고발전으로 점쳐졌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민주당은 한국당을 고소했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을 고발한 민주당, 그리고 직권남용과 폭력 행사로 민주당을 고발한 한국당, 서로가 서로를 고발한 고발의 마당, 잠시 후에 국회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궁금합니다. 여당은 왜 이렇게 공수처에 집착할까? 또 궁금합니다. 야당은 공수처를 왜 이렇게 반대할까? 오늘 동아일보가 그 궁금증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이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바로 공수처 신설, 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통과될 경우 친문 세력에게 칼자루까지 쥐어주게 된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공수처라는 새 조직으로 공직 비리 근절 명분을 얻게 되고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른바 청와대의 조국 띄우기로 PK 총선을 이겨보자라는 승부수가 바로 이 공수처의 집착과 연관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이 이렇게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권 입맛 맞는 수사기관이 만들어진다. 좌파 장기 집권 포석으로 한국당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오늘 명쾌하게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모두 불발이 되면서 패스트트랙은 현재 멈춰선 상태. 오늘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또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패스트트랙은 멈춰 있는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먼저 여당은 이번에 유야무야 안 끝내겠다. 오늘 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을 고발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민주당 관계자가 소위 빠루를 들고 왔다. 갈비뼈가 골절된 사람도 있었다. 맞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폭력 행위로 고발을 했고 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한 상황. 문희상 의장도 이번에 고발을 했어요. 직권남용. 여야가 서로를 고발하는 게 벌써 39명이 고발됐습니다. 민의의 전당, 법의 전당에서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은 주말 내내 5분 대기조를 편성했고요. 한국당은 이에 맞대응하는 비상경계조를 편성했습니다. 오늘 또 충돌합니다. 패스트트랙,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연관이 없는 안건을 갖고 여야가 이렇게 싸우기만 하니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한심할 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에 기획기사가 실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촉진자 역할의 입지가 좁아졌다. 경향신문이 비판적인 기사를 써냈습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된 후에 남북도 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접촉하면서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교 역할이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주말에 있었던 4.27 판문점 회담 1주년 기념식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자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반쪽짜리 판문점 회담 행사를 치렀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사회면에 무시무시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야, 너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폭언. 과연 이것은 직장인가 조폭인가? 멘트만 보면 조폭 같은데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직장 갑질 119 사례 40건이 공개가 됐는데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을 시키고 왕따를 시키는 사례도 있었고 잔업을 안 했다고 멱살 잡고 욕을 하는 상사의 사례도 실렸습니다.
그리고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르겠다라고 폭언을 했던 사례도 공개가 됐습니다. 직장인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쭉 읽어봤는데 이 중에 가장 악질은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 사준다고 불러놓고 나 돈 없어 네가 내 라고 했던 사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값은 내셔야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2030 세대들 사이에서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복세편살이라는 신조어. 복세편살이 뭔지 아십니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줄여서 복세편살. 별거 다 줄여야 해.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복세편살의 그 예로 중앙일보가 제시한 건 이겁니다. 직장생활 10년 한 30대가 결혼식은 딱 2번 갔다요. 10년 동안 딱 2번 갔다. 왜 결혼식을 갔느냐? 이런 겁니다. 품앗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해도 늦게 할 건데 내봤자 못 돌려받는다라는 품앗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나 친척에게도 10만 원 이하로 축의금을 내고 옆부서 선배 결혼식에는 안 간다. 옆부서 선배는 아저씨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예로 2030과 5060의 월 평균 경조사 참석 횟수가 그 옆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20대 이하는요. 한 달에 뭐 거의 한 번밖에 안 가고 30대도 2번밖에 안 갑니다. 반면에 이제 50대는 60대는 훨씬 더 많이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세 편살.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롭게 드러난 세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대 눈앞에 뒀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주유소 같은 경우는요. 휘발유가가 1,985원으로 2,000원 직전이고요. 평균 휘발유 값도 그래프를 보면 다시 1,441.02원, 1,500원 앞대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조치의 여파에다가 유류세 인하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주춤하나 싶었던, 떨어지나 싶었던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 넣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변원봉 변호사님 나왔고요.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우리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 이미지 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제가 이 돌직구쇼의 시그니처라고 소개해드리는데 몇몇 분들이 시그니처 대신에 캐리커처로 착각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캐리커처 아닙니다. 시그니처 김배영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 풀어볼 3가지 키워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 법정행.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고 장자연 씨의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육성.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절반. 그리고 인정. 저희 채널A가 건설업자 윤중청 씨를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 키워드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탑뉴스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법정으로 거리로 정치를 삼킨 공물국회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먼저 주말에 한국당이 장외 투쟁 집회가 있었는데 지난번보다 배나 되는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도로는 국구라고 덮어씌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겁니까? 시장 정부에 지키라는 것이 그겁니까? 그게 그거라면 지금 이 정도 하는 것은 극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환경과 무너진 민생을 되살려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좌파 독재를 끊어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살려내자. 독재 타도라고 하는데 박정희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독재 정권 때 자기들이 외쳤어야죠. 왜 지금 와서 독재 타도입니까?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께 촉구합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이 두 분이 사개특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장애 집회와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오늘 또 그 장애 집회 돌직구쇼 특파원을 또 파견했어요. 변함근 변호사가 또 현장에 다녀왔는데 주말 장애 집회 어땠습니까? 지난주보다 확실히 2배 넘는 인원들이 몰렸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한 2만 명 정도 추산했는데 이번에는 5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왔었었고요. 또 이제 집회가 2번에 진행돼서 그랬었는지 이제 무대 시설이라든가 스피커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더 상당히 많이 왔네요. 예. 오히려 이제 뭐 연설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길게 해서 런웨이 형식으로 좀 뽑아냈었고 스피커도 조금 더 많이 설치해서 음량에도 상당히 문제가 없었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추산하면 한 5만 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추산이 되던가요?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런웨이 형식의 입장할 수 있는 단상을 좀 만들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런웨이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단순하게 저 연단에서만 연설을 하기보다는 이제 연단에서부터 저 런웨이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길을 와면서 연설을 하니까 조금 더 관객들하고 이제 호흡하는,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죠. 좀 더 다가가면서 연설을 하고 좀 더 청중들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아마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지금 콘서트 장면 보는 것 같이 뒤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런웨이를 걷는 모습도 좀 목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지금 모였었던 그런 상황인데 국회로 한번 가볼 텐데요. 여야는 그런데 서로를 맞고발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 없이 고소 고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계획된 도발을 했습니다. 빠루와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의회를 불법, 무법천지로 만든 그들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저희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선진화법 위반으로 그리고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을 폭력 및 직권 남용으로 서로 맞고발을 한 상황인데 특히 한국당이 고발했던 문제 삼았던 것은 바로 소위 빠루라고 하는 장비를 들고 왔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국회 이제 사무처에 국회 닫힌 문을 저 빠루라고 불리는 연장으로 부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장에서는 빠루 빼라고 외치는 모습도 좀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김배현 박사님 이 장면을 한국당이 문제 삼은 거죠? 그렇죠. 물리적인 충돌, 무법천지적인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였는데요. 가장 극심했던 건 국회 7층 이 의사과를 접수하는 장면입니다. 예.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법안을 제출을 해야 그 다음에 사개특위가 열리든 회의가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저 국회 7층에 있는 공간을 한국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열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의안을 접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 저기에 속칭 쇠지렛대라고 하는 빠루가 등장하고 망치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 동물국회 모습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다시금 처음 연출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장면이 바로 저와 같은 연장이 동원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을 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되고 또 한국당은 이러한 투쟁 과정 속에서 서로 몸이 부딪히는 과정에 또 병원으로 실려가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국회가 말 그대로 여야 할 것 없이 무법천지로 점철진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건데 이쯤 됐으면 지금까지 무법천지였던 모습들을 중간에 정리하고 새로운 국회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 내 지도자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지금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는 썩 좋지 않은데 선진화법 위반, 그 대목하고 또 한국당에서는 저 빠루가 문제다. 그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실관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저 이른바 속칭 빠루와 망치는
국회 사물이고요. 국회 사무처의 경호위원들이 인력들이 그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는 의사과를 진입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계획하에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뭐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든지 당직자라든지 이분들이 저거를 동원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그 회의 방해 절차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날 새벽에 있었던 저 7층에서의 충돌은 공무집행 방해도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 쪽 분들은. 그거를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사실을 잘 아시면서 왜 자꾸 민주당이 빠루를 동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아, 민주당이 동원한 거 아니다. 난데없는 빠루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예. 사실관계에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국회가 이런 뭐 난장판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런 일들을 보이지 말자고 국회 선진화법에 아마 그 당시 새누리당의 황우려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자라고 나섰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8년, 9년 가까이 이런 동물국회가 사라진 채로 서로의 합의를 잘 지켜왔는데 이렇게 지금 불법적으로 그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을 마치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민주적 절차 과정이에요. 그 부분 자체를 덮어놓고 이렇게 방해하고 국회의원이 의안을 접수하는 것조차도 저렇게 방해하는 자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영국 국회도 가보면요 난장판입니다. 얼마나 서로 희롱하고 또 욕설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빨간 선이 있습니다 바닥에. 그 선을 넘으면 넘지 마시오. 절대 안 됩니다. 퇴장이거든요 바로. 우리도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시고 국회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당이 서로를 고발한 상황인데 논란은 조국 수석으로 번졌습니다. 조국 수석이 한국당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보일 수 있는 뉘앙스로 이 처벌 조항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면 알 거예요. 국회법 165조, 166조, 공직선거법 19조, 형법 제136조, 141조, 지난 26일에 이런 조항들을 쭉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내용.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국당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조국 수석이 올림으로써 마치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민주당을 시켜서 한국당을 처벌하게끔 보이도록 논란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 수석이 음악도 올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런 음악을 올려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크랜베리스의 이 좀비라는 곡인데 너의 머릿속에는 좀비가 있다. 폭력이 침묵을 유발한다는 노래를 올려서 한국당 의원 머릿속에 좀비가 있다는 의미인 건지 뭔지. 링킨 파크의 인디엔드 너네 끝났다. 뭐 이런 거. 닐 영의 로킹 인 더 프리월드 가돈다. 뭐 그런 드렁큰 타이어.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번 아프. 라는 곡을 심상치 않은 선곡을 해서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조국 수석의 글에 난감한 상황. 아니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자신의 예단을 쓴 셈이다. 지금까지 조국 수석이 쓴 글 중 최악이다.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 향해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른 게 뭐냐.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기는 날카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와대가 여당을 조종해서 밀어붙인다는 빌미만 줬다. 박정화 대변인. 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조국 수석의 이 글이 확실히 지금 논란이에요. 일단은 조국 수석이 민주당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까? 아니면 조국 수석이 처벌을 하는 수사기관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까? 그렇게 여쭈니까 우선은 이제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해야겠네. 조국 수석이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 관련한 인사들을 고발하고 난 8시간 후에 그 글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미 다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조국 수석이 뒤늦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회를 조정하고 있는 건 아닌 상황에서 조국 수석이 뒷북 친 거죠. 뒷북을 친 건데. 그러면 굳이 왜 올린 그래서 얘기가 합니다. 조국 수석 지금까지 사실은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유는 뭐냐면 나타날 때 안 나타나고 예. 안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검증 문제 있을 때 안 나타나요. 공직기강 문제 있을 때 안 나타나요. 이제 와서 무슨 갑자기 음악 틀어놓고 또 뭐 저렇게 이런 법조항 쭉 올려놓은 게 과연
뭐냐라는 게 야당의 그동안의 비판이었는데 지금은 야당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그 여당 의원들 쭉 멘트 우리 봤잖아요. 네. 뭐 청와대 이렇게 하면 우리 국회를 무슨 청와대 출장소 만드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해가지고 뒷북치고 있으면서 여당에서 다 조치 취한 거에 대해서 숟가락 얹겠다고 올려놓으니 숟가락 얹는 거다. 도대체 국민들은 공수처가 뭔지 조국 수석을 지키고자 왜 이렇게들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공수처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난리가 된 거는 뭐 선거제도 껴있지만 사실은 문제는 공수처에 있는데 공수처 법으로만 따지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 앞에 내놓을 만큼 이렇게 좋은 법이 아니에요. 무슨 견제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기소권, 수사권 다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어쩌자고 저걸 내놨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예. 도대체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조국 수석을 저렇게 챙기는지 공수처법을 왜 저렇게 챙기는지 국민도 모르고 여당도 모르고 야당도 모르는 아무도 이런 모른다. 상황이 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조국 늪에 빠지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시중에서는 조국질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입니다. 신조어군요. 제발 좀 제자리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조국 수석의 이 언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정수석 조국이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또 다른 야당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잡아가라라는 SNS 지시인 것입니까?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행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현재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허나 소장님, 네. 조국 수석에 대해서 이미지 분석하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수석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한다면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기본적인 정치인이 그 수준이 선진화되지 못했다라고 이미지 전문가로서는 우선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 세계의 이미지 정치를 연구한 지 지금 15년 차입니다. 근데 우리가 민주화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희 정치인의 수준 자체가 한 20년 정도 수준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의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빛나게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조국 수석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 바로 조국 수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행위들은 사실 저희 국민들의 눈살을 조금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기본적인 이미지 정치도 살게 되고 또한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과 더 소통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장자연 씨가 과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 장자연 육성 파일 공개 사망 5일 전에 전화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장자연 씨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목숨에도 좀 위협을 느끼는 듯한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장자연 씨입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나 죽여버리겠다. 나는 누구도 백도 없고 지금 아무도 없다. 죽이려면 죽이려고 해. 나는 미련도 없다. 장자연 씨가 굉장히 극심하게 불안을 호소하는 듯한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큰 영향력의 인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굉장히 발이 넓고 힘이 센 사람이에요. 김 사장도 가만히 소리 못 지르고 예 이런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김 사장은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김 사장도 소속사 대표도 예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난리치고 있다라고 장자연 씨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모모 사장님은 이미 엄청난 말들과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벌써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 소수사 대표가 장난을 쳤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변호사님, 장재현 씨가 사망 5일 전에 말한 그 사람,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장재현 씨 이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장재현 씨의 소속사와의 관계에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소속사에서 탈퇴했던 연예인들과 소속사 사장과 이제 소송인 과정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장재현 씨도 이제 그쪽에게 조금 진술을 해줬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류가 그 소송에 나왔던 서류였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속 연예인이 자신과 지금 다른 사람이 소송해서 자신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 거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갈등이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소속사 사장이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 편을 드느냐, 그동안 네가 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알고 있고 나도 이제 너 정도는 충분히 내가 제압할 수 있다, 그런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라면 현재 추정의 영역이지만 네. 누구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도 이제 장재현 씨가 예전에 이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장재현 씨가 이제 관련된 소송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자리에 찾아가거나 원치 않는 일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면서 속사와의 갈등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장재현 씨가 이제 자신이 이제 원치 않은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자신이 뭐 원치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술시중을 들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그렇겠죠. 지금 육성 파일을 저희가 지금 뭐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공개된 목소리에 따르면 허 소장님, 네. 굉장히 불안감에 지금 뭐랄까 굉장히 극심한 불안감이 장재현 씨의 어떤 몸과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걸 직접 들으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막 온몸을 떨고 있을 거예요. 저도 떨었고 또 손에 막 식은땀이 나고, 이건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만 보게 됐을 때는 여성이 아무래도 권력자에 의해서 약자이죠. 여성이자 약자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성이 지금 화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요즘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막 이것을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놈과 분도 있어요. 강자와 약자도 있지만 태도와 자질에 따른 자질이 나쁜 사람들은 놈이라 하고 자질이 좋은 사람들, 태도가 좋은 사람 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약자들 중에도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들이 그냥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만 이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같은 여성과 약자로서는 충분히 화가 납니다만 이것을 그러한 프레임으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것도 또 한번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쩌면 고 장재현 씨가 제대로 무언가를 파내달라라는 그러한 뭐 목소리일 수도 있으니 또 다른 놈과 분, 진짜 잘못된 사람들은 어쩌면 강한 놈이든 또 약한 놈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장재현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김 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재현 씨를 원치 않는 장소에 뭐 술 시중을 들게 한다던가 뭔가 접대를 하게 한다던가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유죄가 지금 판명된 상황이에요. 네, 지금 현재 장재현 씨의 저 육성 파일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좀 망연자실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더 잃을 게 없다라는 식의 심정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장재현 씨가 연예계에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차였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사 대표의 또 다른 강압들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우리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장재현 씨는 거부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사와의 갈등이 더 첨예하게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획사가 중간에 껴있는 대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접대 과정 속에서 장재현 씨를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이 중간에 뭔가 어긋나게 되는 행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장재현 씨에게 뭔가 모종의 압박이 가했던 것 아니냐라고 저 통화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보니까 이 기획사 대표는 연예계에 온전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10이라고 하는 만약에 총량이 있다면 한 1 정도에 되는 비중을 연예계에 투자했을 뿐 나머지 9 정도는 본인의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장재현 씨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접대 등에 동원했던 것은 본인의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의 일환이었다는 얘기를 증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 대목은 얼마 전에 있었던 버닝썬 사건. 예. 승리 씨 일당들이 본인들의 비즈니스와 사업을 위해서 일부에 대한 여성들을 성접대에 동원했다라는 의혹들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슷한 정황이 10년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장자연 씨가 뭔가의 희생을 위해서 동원되려고 하는 의혹들이 있었고 이렇게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던 장자연 씨의 죽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묻히지 않았는가라는 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따라서 장자연 씨의 통화 녹취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박정화 대변인 정말로 뭐랄까 연예계의 어두운 뒷그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일까요? 승리의 동업자 최근에 성접대를 했다라고 지금 시인을 한 상황이에요. 물론 승리는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장재현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망 5일 전에 이런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결국 지금 공개된 이 답답함이 극단적인 선택을 이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사가 강요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소속 연예인들에게 이런 식의 협박이 있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장자연 씨 육성에 보면은 이젠 야구로도 안 돼라는 대목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명인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자포자기 심정에서 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장재현 씨 죽음을 둘러싼 억울한 측면이 있는지에서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2차례 활동기간을 넘기고 이제 3차까지도 갔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 뭐 억울한 술 접대 자리, 그다음에 불필요한 접대, 그다음에 거기에 누가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난 과거 검찰 조사에서 대충 윤곽은 드러나 있어요. 그럼 뭘 더 찾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 사건 수사가 딴 데서 헤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윤지호 씨 얘기의 진술의 신빙성에서 또 헷갈리고 있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장자연 씨를 2번 또 죽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빠른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진실이 국민들한테 좀 소상히 알려지고 그리고 장자연 씨도 편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여전히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또 호도하고 이런 어딘가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 장자연 사건 당시 이 술자리에 있었다. 내가 유일한 증언이다. 증인이다. 증인을 자처한 윤지호 씨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 준비가 됐는데 경찰이 윤지호 씨가 머무는 호텔의 숙박비 9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호 국내 체류하는 40일간 증인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이 보호를 했는데 호텔 숙박비가 총 900여만 원이 나왔고 경찰이 대납해줬다는 서울 강남 등 호텔 3곳에서 방 2개를 이용을 했습니다. 40일간. 그런데 경찰의 이례적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서 피해자나 증인이 위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관례상 지원 기일은 5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루 숙박비는 9만 원 내에 그러니까 많아봤자 5, 9, 45, 45만 원 정도인데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40일간 900만 원이 지원이 됐다라는 건데 저 변함문 변호사님 지금 윤지호 씨의 진술이 과연 사실인 것이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호텔 숙박비 900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과합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자연 씨의 유가족들이 소수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신이 소수와 대표로서 우리 딸을 부적절한 자리에 데리고 가서 우리 딸이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 당신이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재판부에서 윤지호 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판결문에 보면 윤지호 씨가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신인으로서 이제 어떤 기업체 유력 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들어간 사실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내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와 춤을 춘 사실은 있었다. 그런데 술 시중을 한 사실은 없었고 성접 때도 강요가 전혀 없었다. 술시중이나 성접대는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윤지호 씨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장자연 씨가 원치 않는 술접대, 성접대로 사망했다라는 사실 인정할 증거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윤지호 씨의 증언을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윤지호 씨가 그 자리는 그냥 신인들이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지 우리가 성접대나 술접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진술했는데 갑자기 진술을 바꿔가지고 내가 유일한 증언이다.
나는 무슨 리스트를 봤다. 사실 그 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를 봤다라고 하고 자신이 과거 했던 진술을 번복하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진술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과대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몇 정치인들이 붙어서 진실을 찾아야 된다.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막대한 비용이 제출을 했던 거죠. 윤지호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불됐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펀딩을 받고 책을 팔고 북콘서트를 하고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지호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서 정작 살펴볼 장자의 사건은 묻혀져 버렸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렇군요. 한편 캐나다로 떠난 윤지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해서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디어는 창피하다. 앞으로는 해외 언론과 인터뷰할 것이고 UN, CNN과 접촉을 하겠다. 박용진 의원님, 네. UN과 CNN이 인터뷰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윤지호 씨가 앞으로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한국 언론들과 적극적으로 본인을 드러내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많은 국민들이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돼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관심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윤지호 씨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용기 있는 행동, 용기 있는 증언으로 다들 격려를 했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윤지호 씨 본인의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이거를 좀 검토해보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조인들, 박훈 변호사라든지 또 우리 박준영 변호사,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시작하니까 좀 바쁘게 엄마가 아프니까 돌보러 가야 된다고 하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바쁘게 출국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국 언론 전체를 매도하면서 난 다시는 당신들하고 안 만나겠다라고 해버리면 검증과 검토 자체를 이제는 거부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론과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윤지호 씨를 응원했던 국민들은 뭐가 되고 또 윤지호 씨의 그 증언의 신빙성을 가지고서 억울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자연 씨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지호 씨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잘 납득이 되질 않고 또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 자신의 증언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명하시고 또 분명하게 자신의 증언과 자신의 기억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맞지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하고 또 한국 언론 전체에다 침을 뱉는 방식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의무 이런 걸 거부한다?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윤지호 씨가 이거는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장자연 씨 2번 죽이는 일을 가장 좋아하는 언니라고 얘기했던 그 동생인 윤지호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태도를 빨리 벗어나서 자신이 했던 말, 그리고 자신이 했던 증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빙성을 갖고 어떤 이것을 가질 수 있는지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좀 증언해 주시길 좀 간곡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윤지호 씨가 여러 가지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아왔던 것 같아요. 뭐 언론 조작, 악성 댓글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윤지호 씨가 하고 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본인이 느꼈던 위협 때문에 캐나다로 출국을 했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송에서 얘기했던 김배민 박사님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 사실은 사실과 많이 달랐던 부분이랄지. 그러니까 사진이 전혀 다른 사진을 게재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기됐던 위협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많은 네티즌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장자연 리스트 문건도 그렇고. 저는 윤지호 씨의 이 방송에서의 육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는데 경찰관으로부터 당신은 키가 크니까 납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가 스마트워치 몇 번이나 호출을 누렸음에도 경찰이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듣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이 제기된다면 윤지호 씨가 조금 더 떳떳하게 나와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국내 언론들의 접촉을 안 해도 저는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훈 변호사가 이미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떳떳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윤지호 씨가 대한민국 국내 경찰에 대한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겠다 뭐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장자연 씨에 대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윤지호 씨가 다툼을 하고 있는 김수민 작가와의 이 카카오톡 대화방의 기록에 따르더라도 애당초에는 우리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지호 씨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들어올 생각이 또 없다라고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비추어 보건대 국내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기간 동안 윤지호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과연 얼마나 진실성이 담보되어 있는가가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고요. 마지막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경찰이 결과적으로 윤지호 씨가 들어와 있는 기간 동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보호를 했는데 경찰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여건이 앞다퉈서 이를 비호하는 과정에 과잉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내부 관계자들까지 비판하게 됩니다. 이 윤지호 씨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 뭔가 모종의 문제들은 없었는지 들어오고 나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는 일들을 정치권에서 혹시 오버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경찰이 박훈 변호사의 고발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지호 씨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채널A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특히 이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서 윤중천 씨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부터 살펴보시죠.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씨는 맞고요. 그 여자는 그 이모 씨 지금 현재 자기가 주장하는 그 여인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서울의 유흥주점 쪽에서 이제 알고 지내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내려왔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속에 이제 그 주장하는 그 여인과 김학의와는 그 별장에서 만났던 사실은 없고요. 서울에서 이제 만났던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해당 여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은 김학의 전 차관과 이른바 만나는 다른 여성이었다.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내가 소개시켜줬다라고 말한 셈인데 물론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같은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만 변호문 변호사님, 만약 윤중천 씨의 주장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이제 수사를 했던 분들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한번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눴던 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볼 때는 그 동영상을 보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수강간으로 기소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강간이라고 해서는 남성이 위력을 가하거나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영상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뭐 대가를 받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에 응했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 어떤 가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강간으로 보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러면 그 김학의 씨의 상대방이었던 여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자신이 피해자로 주장했던 이모 씨라든가 권모 씨 같은 경우는 그 여자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 수사팀에서 김학의 씨와 같이 있었던 동영상 여성은 아직도 신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혀 실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특수강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지금 전혀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외관상만 봐더라도 이것을 강간으로 보기에는 상황 자체가 설명이 안 된다. 또 일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약을 먹이고 강도를 했던 것 같다. 그런 정황도 아니다. 여성들의 뭐 눈동자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강간에서는 수사가 상당히 곤란했던 것이었고 단순히 이제 건설업자와 이 고위직들 간의 뇌물 관계가 아니겠느냐. 향응 제공,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 김학의 수사 상황도 사실은 좀 상당히 답답한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없는데 윤중천 씨가 또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200만 원을 건넨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주로 식사하고 또 뭐 헤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번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네. 진국 가정에서 뭐 인사하라고 뭐 조금 이렇게 건넨 부분은 있는데 뇌물을 줄 만한 뭐 사유도 없고 또 수천만 원씩 뭐 줄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그렇게 큰 돈을
뭐 건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또 2008년 춘천 쪽으로 그 발령 나고서부터는 서로 연락을 끊기고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윤중철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200만 원을 줬지만 뇌물은 아니었고 그냥 좀 좋은 데 쓰라, 주변 사람 챙기라 라는 의미로 줬다는 거다. 그리고 2008년 이전에 줬다라고 윤중철 씨가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박정화 대변인 2008년 이전에 줬다라는 시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윤중철 씨가 인터뷰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 힘든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이미 기울어졌고 본인도 여러 번의 수사를 거쳐서 이제 힘든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수사기관에 얘기는 해야겠고 근데 이게 나에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소시효라는 거를 법률 자문을 통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 8년 전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전에 약간의 그 금품 제공은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에 뭔가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공소시효상으로 그 편의가 그러니까 공소시효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만 골라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도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그 김학의 전 차관에게 뭐 지금 줬다고 하는 몇백만 원 이거 말고 다른 건들도 아마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아마 좀 챙겨봐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윤중철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돈 200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 김학의 전 차관이 2007년 8년 당시에 그 검사장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이 잘 안 돼요. 승진이 잘 안 되니까 주변에 뭐 당시에 있었던 유력 정치인의 형이나 혹은 뭐 그 참여정부와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수도권 유명 병원장 출신의 박모 씨에게 뭐 접근을 해서 본인도 같이 띄워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승진에 성공하고 나니까 돈 2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이걸 가지고 황금 열쇠를 만들어서 박 씨에게 전달해줘라. 이런 내용을 지금 윤중철 씨는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윤중철 씨의 한쪽의 이야기다라는 점을 밝혀드리고 자세한 것,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도 재차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학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변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부터 공개합니다. 21년 전 성폭행범이 21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자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무려 21년 만에 성폭행 후 해외에 도피한 범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199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0대 남성이었던 A씨가 공범과 함께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20대 여성 C씨를 차량에 태워서 납치를 한 후 성폭행을 하는 굉장히 끔찍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을 여간에 감금한 뒤에 재차 범행을 했었던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에 공범은 붙잡혔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주범인 A씨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베트남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 A씨는요, 베트남에서 불법 체류자로 지냈고 21년 동안 베트남에서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뒀습니다. 행복하게 21년 동안 베트남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자궁암 말기로 숨지자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살 수가 없이 행기가 막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9살 아들과 함께 귀국을 결심하고 올해 초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서 자수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21년간 도망자로 살던 A씨가 환갑이 다 돼서 법정에 온 셈인데 이 A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범이 아니다. 그 B씨가 주범이다. 공범과 관련해서. 그리고 용기가 안 나서 피해자 합의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반성은커녕 21년 동안 도망 다닌 점, 아내와 아들을 두고 베트남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점 등등을 감안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가 그런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뒤늦게지만 이건 자수한 거다. 그리고 공범과의 형량의 형평성을 참작했다. 자수를 했기 때문에 징역 5년이다 라고 재판부는 선고했는데 검찰이 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법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 자기 살 길이 막막해서 돌아온 것을 자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공범에게도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았느냐. 괘씸하다. 진정성도 없다라고 검찰은 강력하게 지금 항소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또 범죄심리학 교수님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주장에 다 뭐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 일단은 이제 2명이 범인이었는데 1명은 이미 형사처벌을 다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이제 공범이 받은 그 사람이 주범인지 공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받았던 형벌이 있으니까 뭐 둘이 같이 공동 정범이었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비슷한 형량을 선고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98년도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9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양형 판단을 해도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해외로 도피를 한 사람을 그러면 결국은 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돼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려운 지경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 도주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 묻냐? 그러면 누가 도대체 책임을 지겠느냐? 모두 다 해외로 위조 여건으로 도주하는 게 답이지. 이런 이제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런 도주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죄를 더 물어야 된다 해서 이제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문제는 재판부는 여전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범이 이미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균형을 깨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자, 이 자수를 정말로 진정성 있는 자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살기에 막막해지니까 자포자기로 들어온 자수를 볼 것인가에 좀 관점인 것 같은데 재판부는 자수의 진정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을 했고 검찰은 이게 무슨 자수냐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뭐 저는 심리학자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후자 생계가 어려워서 베트남 어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애는 있지 그러니까 뭐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도저히 베트남에서 살 수 없어서 환갑이 다 돼가지고 그나마 한국에 이제 교도소를 가면 하루 세때 밥을 먹고 잘 수 있으니까 이리로 오겠다. 만약에 정말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아동보호센터를 안 보냈겠죠. 그렇죠. 근데 애는 애대로 아동보호센터를 보내놓고 본인은 교도소 가서 먹고 자고 편안히 하겠다. 이런 의도가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리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감경사안으로 고려되는 양형 인자가 문제인데요. 자수나 합의나 또는 뭐 반성 이런 것들은 사실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 있는 뭐 어떤 자수의 의지였다면 피해자를 찾아서 이제라도 가서 합의를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과도 하고. 그렇죠. 사과도 하고 또 뭐 금전이 얼마라도 있으면은 좀 돈을 줘가면서라도 합의 시도를 어떻게든 했어야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의 뭐 21년 전 사건으로 지금 용기가 안 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진정성 있는 자수, 소위 이제 뭐 감경 사안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검찰은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2심 재판부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 21년 전에 잔인한 범죄의 피해를 봤던 그 20대 여대생이 아마 지금 21년이 지난 뒤에도 그 상처는 가슴에 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5년형 선고하면 이 피해 여성은 더욱더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강간의 초범이라고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형이라면 그렇게
뭐 일반 양형질에서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수 감경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수를 감경해서 크게 감경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좀 또 양형 기준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법원에서는 자수를 좀 넓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찾아와서 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경찰이 내 존재를 알았구나 해서 다음날 경찰이 가서 자수해도 자수로 또 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법원에서 인정했던 자수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자수로 보기는 하되 여기에 대해서 자수까지 적용해가지고 양형을 확 줄이진 않겠다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범이 4년을 받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을 자수로 감경을 인정이 되면 적어도 3년 정도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외국에 도망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오히려 공범보다 중한 5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법원에서는 자수가 맞기는 하지만 그 정도 감경은 해주진 않겠다. 충분히 처벌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처벌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두는 게 처벌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먹고 살기 노예 복지일 수도 있죠. 복지 차원이잖아요. 이게 징역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처벌이 맞는가 싶은데 황당한 건 이 A씨 역시 항소했다는 거예요. 뭐 본인은 이제 항소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5년이 너무 길다 아마 이런 입장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 잊어버린 게 뭐냐면 피해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전혀 기사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당시에 20대였고 그리고 어린 여자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납치를 당해서 차량으로 감금이 돼서 뭐 제3의 장소까지 가가지고 성폭행은 그 와중에 여러 번 당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더군다나 아주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여성이 그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어디에도 재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예. 같은 여자 입장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다시는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좀 교훈이 되도록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입니다. 배달용 젓가락을 놓고 본사와 가맹점과의 갈등이 벌어졌는데 본사가 가맹점을 고소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거 탑3 안에 드는 대한민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첫 글자만 얘기를 해도 아마 다 아실 만큼의 유명한 대한민국 치킨 탑3 안에 드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을 한 가맹점주 A씨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 상표가 인쇄된 본사가 제공하는 본사의 젓가락을 쓰지 않고 일반 젓가락에, 사제죠. 일반 젓가락에 자꾸 이 브랜드 이름 나올 것 같아서 브랜드 마크를 인쇄해서 7개월간 7박스를 사용했어요. 한 박스당 3,000개가 들었으니까 꽤 많죠. 그런데 이 사실을 한 본사 측이 본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라고 형사 고소를 합니다. 본사 측의 입장. 우리가 문제 삼는 건 A씨가 다른 업체에서 받은 젓가락에 무단으로 본사의 마크를 찍어서 사용했다라는 상표법 위반 부분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가맹업주 주장.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 젓가락을 쓰고 있는 걸 묵인해 오다가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 내가 요즘 좀 노조 활동을 했는데 이게 보복성 갑질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본사와 일반 젓가락의 가격 차이가 얼마이길래 가맹점주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젓가락은요 7박스에 28만 원, 그러니까 한 박스당 4만 원 정도. 그런데 본사에서 제공하는 젓가락을 쓰게 될 경우 7박스를 사용할 경우에 45만 5천 원, 그러니까 한 박스당 6만 5천 원으로 일반 젓가락보다 훨씬 더 비싸죠. 이 젓가락이 뭔지. 가맹점주가 얻은 이득은 17만 5천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맹 계약서상에 젓가락이 필수 사용 품목인지를 좀 저희들이 봤는데 이 젓가락은 권장 물품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가 아마 지금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가맹 계약상 젓가락은 반드시 본사가 제공하는 걸 써야 된다라고 분류가 돼 있다면은 그러면 문제죠. 문제죠. 네.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권장 물품이었고. 써두구만, 써두구만. 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열심히 닭고기나 양념에 대해서는 전혀 속이지 않고 본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다 이제 뭐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손해가 난 액수가 큰 이제 액수가 아닙니다. 17만 원. 그렇죠. 17만 원을 놓고 지금 이제 본사와 이제 가맹점주 사이에 이제 분쟁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초에 출범한 이 이제 뭐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게 있답니다. 일종의 노조죠. 일종의 노조. 그렇죠. 거기에 이제 활동을 했다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게 사실은 사용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뒤늦게 지금 형사 고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타이밍을 좀 분석을 하면 예컨대 지금 이 물품을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작년도부터 사용했는데 상당히 몇 달 동안 사용하다가 뒤늦게 올해 초에 어떤 액션을 그 담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형사 고소가 들어간 거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 가맹점주의 주장도 완전히 뭐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에서 좀 다투어질 요량이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은 이 대한민국 탑3 안에 드는 본사이기 때문에 17만 5천 원 갖고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도 아니라 내 브랜드 가맹점주를 고소했다라는 게 좀 치사한 거 아닌가? 상표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상표를 도용해서 훨씬 진라된 상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상표에 뭔가 손해를 줬다 할 때 상표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환봉치킨이고 여기는 김진치킨입니다. 예. 근데 그럼 환봉치킨. 예, 그러니까 뭐 사람 소비자들은 환봉치킨 양념에 간장치킨이 맛있어 했는데 그 사람 게 아니라 환봉치킨의 젓가락은 정말 깔끔하게 뜯어져. 나는 환봉치킨 젓가락 때문에 환봉치킨을 시켜 먹어. 김진치킨은 젓가락이 너무 안 좋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젓가락 때문에 물건을 선택하는 게 아닌데 이걸 상표법 위반으로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깔끔하죠. 그렇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다. 그렇죠. 라고 두 분의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상당히 복잡한 것도 깔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했어요? 네, 이번에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금 누군가 누구를 때리고 있는데 영화관처럼 보이죠? 영화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성주 전 아나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을 겪었는데 과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의 모습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지구촌 정상들의 연봉은 얼마가 될까요? 연봉 킹의 모습도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벤져스 개봉 첫 주에만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이상을 벌어들이며 흥행 돌풍 역사를 쓰고 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영화관에서는 상영관 수를 늘렸음에도 관객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새벽 4시에 관람하는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어벤져스의 유일한 적수는 내용을 미리 얘기하고 다니는 스포일러뿐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며 스포일러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극장 주변 식당에서는 영화 스포일러를 자제해달라고 공지문을 붙여서 호소할 정도. 그러니까 영화 보고 식당에서 야 그래서 아이언맨이 어떻게 되고 캡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됐대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주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콩의 한 극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나온 한 남성이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반전과 결말을 큰 소리로 알렸고 이에 분노한 사람이 폭행을 한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피추성이 될 때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피를 부른 스포일러, 살벌한데 이 영화만을 학수고대해온 마니아들에게는 저 남성의 한마디가 아마 청천벽력 같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피를 부르는 폭력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벤져스의 대단한 인기와 그 열풍이 새삼 실감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은 김병민 박사님 이 스포일러, 요 스포일러들이 보통 이 입들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결말을 얘기하고 싶은데 보니까 김병민이 안 봤다니까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그거를 대개로 줄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옛날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식스센스. 브루스 윌리스가 이러이래 뭐 이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저도 전편을 보게 되면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나온 다음 소편에 대한 뭔가 한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마블의 모든 철학을 집대성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어벤져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관객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여기에 대해서 반전을 얘기하게 되면 누가 정말 저 같아도 뭐 주먹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어벤져스 이 마지막 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 언젠가부터 영화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때까지 누군가가 저에게 스포일러를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욱하는 감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 욱하죠. 나중에 우리 도지쿠쇼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 같이 손잡고 가서 어벤져스 편 좀
보면 좋겠다는 저도 못 생각입니다. 봤어요. 예. 네, 지금 개봉한 지 닷새 만에 600만에 돌파를 했어요. 아니, 닷새 만에 600만을 넘어 대단하네요. 그 안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그러셨군요. 100만에서 200만 정도가 보고 있다는데 어벤져스를 봤는데 입이 정말 간질간질합니다. 네.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귀를 막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요? 예, 들어가서 뭐 울고 난리가 납니다. 예. 분위기를 보면서 어벤져스의 파워가 이 정도구나.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 돈 번 것을 보니까 약 12억 달러를 전 세계 오프닝 수익을 얻었다고 한 거 보면요. 이것을 기다렸던 사람이 그만큼 많아서 그 사람의 즐거움, 설레임을 망가뜨리는 그 스포일러들은요. 정말 그 문화적인 매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저희 둘째 아들한테 당했어요. 둘째 아들이 보고 와서 얘기했구나. 엄마랑 형이랑 같이 아빠 영화 보고 영화에 와서 봤는데 이렇게 됐대. 예, 아빠는 국회에서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누구 죽어요. 그것도 안 되는데. 예. 이게 사실은 어쩌겠어요. 저는요 박정희 대변인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 네. 그거를 제가 새벽 2시에 가서 본 적은 있거든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때 뭐 먹거리 엑스파일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나가 새벽 2시에 가서 봤는데 그 다음날 돌직구 출근을 위해서 영화 보고 바로 출근하니까 꼴딱 밤을 새고 출근하니까 뭐 정신이 없던데 지금 4시에 보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 4시에. 처음에 오픈할 때 네. 직장인들이 반차까지 내고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열기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 저희 좀 젊었을 때 보면은 왜 연속극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너 방송 기자들을 잘 알면 혹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달라. 맞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설레임 이런 거에 김을 팍 세게 하는 거거든요. 스포일러가. 우리가 스포츠 아주 중요한 경기도 사실은 재방송 결과 다 알고 보면서도 얘기 안 들으려고 하죠. 맞아요. 그 설레임을 다 뺏어가는 거니까 하여튼 저런 스포일러도 없어야 되는 거고 새벽이라도 저도 한번 가서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안 본 사람이 이렇게 아저씨들만 안 봤는데 아저씨들이 손잡고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9번째 하프일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아저씨들은 좀 느려요, 우리가. 1994년 미스코리아 진 한성주 씨 기억하시죠? 미스코리아 선발 후 96년 S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큰 화제를 모았던 인물. 그런데 지난 2011년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이 두 사람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을 유출했고 이에 수년간 방송을 접고 대중 앞에서 사라졌는데 근황이 궁금하던 차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원예 치료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는 것. 원예 치료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현재 서울대병원 신경과 소속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원예 치료가 무엇일까? 식물, 정원 가꾸기 등을 통해서 심신치료나 재활을 도모하는 학문으로 한성주 씨는 주로 치매 환자들을 위한 원예 치료에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험난한 시련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준 오빠와 힘든 시간을 기도로 이겨내주신 부모님께 뜨거운 마음을 전한다며 그간의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시련을 딛고 원예 치료사로 뜻깊은 새 출발을 시작한 한성주 씨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에요. 이 비극인데 뭔가 이런 몰래카메라와 또 은밀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을 때 유출을 한 사람이 잘못을 한 거지, 변함 변호사님. 유출을 당한 그 영상 속의 여성은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성이 고스란히 그 잘못을 지고 살아가는 죄인처럼. 그게 사실은 잘못된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라 그래가지고 유출자에 대해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 정도까지 이르지는 못했었거든요. 최근에서야 이제 리벤지 포르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몰카 유출로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오히려 불법적으로 사생활 유출되면은 유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여성 피해자를 오히려 관음증의 대상으로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자신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걸 볼 때 박수를 쳐주고 그분들 재기에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 잘하는 분위기가 정말 더 필요한 분위기가 되는 거겠죠.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좀 제대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피해자에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잘못된 시선을 보는 거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한성주 씨한테 박수를 정말 쳐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사실 트라우마에서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 제2의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열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예 치료 전문가. 예, 원예 치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치료받기도 힘들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녀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훌륭한 직업을 얻었다. 제2의
그 정말 한성주가 태어났다. 표정을 보니까 정말 밝아요. 밝고 아름다워서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병민 박사님 원예 치료 전문가,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의 신경과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에서 좀 뭔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식물 가꾸기를 통해서 신경 치료도 하지만 어떻게 결국에 보면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예 치료사가. 네,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건 아니고 개인 연구원 신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저런 원예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면은 본인이 겪었던 아픔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승화시켜낼 수 있는 본인만의 새로운 직업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다른 직업이에요. 네, 진짜. 과거에 있었던 아나운서로서 바라봤던 한성주 씨의 모습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만약 과거의 사건이 터졌다면 아주 빠르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 몰래카메라가 유통되고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관심을 사실은 갖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자괴감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여전히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정부도 나서서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주 씨의 새로운 출발 박수 보내고요.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제가 법안을 냈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는요. 그 리벤지 포르노, 그러니까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화면상을 다시 찍어가지고요. 재차 찍어가지고 이거를 유포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이런 판결이 나온 걸 제가 보고 확인을 해서 이제는 동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그거를 유포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하도록 했는데 국회가 지금 이 모양이라. 예, 이 모양이구나.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법안 냈으니까 국회 정상화되면 일단 그것부터. 네. 그걸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선거법이 아니라. 세 번째 하필 사연도 만나보시죠.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거나 스타킹을 신지 않고 맨다리를 드러내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영국 왕자비 마클이 출산을 앞두고 출산 직후 병원 앞 사진을 찍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서 화제입니다. 출산 직후에 치마에 힐을 신고 머리를 단정한 채 아이를 안고 카메라에 서야 하는 자체를 거부한 건데 시어머니인 다이애나 왕세자빈도 거쳐갔던 왕실의 40년 관례를 깨고 병원 앞 사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 이에 영국 일부 언론은 대중은 그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삶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로열 탄생을 즐거운 국가적 축하 행사로 여기는 사람들의 전례 없는 모욕이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이 태어날 베이비에 대한 영국민들의 관심이 실로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성별, 이름, 심지어 몸무게까지도 돈 내기가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세자 비가 낳는 아이의 몸무게가 몇 킬로로 태어날 건가를 두고 돈 걸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규모만 그런데 총 130만 달러, 15억 930만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마클은 사진 촬영 거부 이외에도 왕실 의료팀이 아니라 비의료인 출산 동반자 둘라를 고용해서 이례적으로 가정 출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구촌 정상들의 연봉은 얼마나 되고 누가 가장 연봉이 많을까요? 연봉킹 자리를 차지한 정상은 모범적인 경제 성장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리생융 총리 161만 달러, 우리 돈 18억 7천만 원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연봉킹에 올랐습니다. 4억 6천만 원을 받는 4위의 트럼프 대통령 연봉의 4배. 트럼프는 연봉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어떨까? 2억 2,500만 원을 받아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싱가포르 리생융 총리가 이처럼 세계 최고 연봉을 받는 이유는 바로 독특한 급여 체계 덕분. 일하는 정부, 부패 없는 정부를 꿈꾸며 지난 1994년 총리의 급여가 은행원, 변호사 등 8개 전문직 평균 급여의 3분의 2가 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간 경제 성장률이 8% 이상 오르면 연봉의 4개월치를 보너스로 받는 성과급도 싱가포르 총리가 연봉킹 자리에 오르는데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밥값을 했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밥값하는 정부, 밥값하는 국가 지도자, 많은 걸 시사하는 세계 국가 수장들의 연봉 순위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아 대변인,
아니 이렇게 밥값하는 뭐 총리나 대통령이 밥값하고 경제 성장률 뭐 8% 이상으로 막 빵빵 띄우면 연봉 이렇게 주는 거 안 아깝죠? 연봉 이렇게 줘도 되고 성과급 빵빵 주고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임직원들한테 성과급 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뭐 경제 성장률에 연동해서 성과급 주는 거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 연봉도 좀 깎아야죠. 우리나라 대통령 월급은 사실은 그 공무원 급여 체제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저 정도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많이 주고 또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 싱가포르처럼 성과급 경제 성장률과 성과급과 연관시키는 거는 우리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국회의원 월급을 성과급으로 한다 그러면 왠지 제가 많이 받을 것도 같다는. 일 열심히 하니까. 약간 자만심인가요? 일 열심히 하니까. 어쨌든 대통령을 저는 20위 안에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위 바깥이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연봉 체계가 그렇다. 이 말씀이고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억 4천 정도가 됩니다. 실수령액은 한 9,500 정도가 되는데 많죠. 우리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 많이 받기는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된다 그러면 많다고 생각 안 하실 텐데 요즘 같은 국회 모습이면 쉽지 않죠. 앞으로 열심히 잘 노력해서요.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월급 좀 올려줘라. 왜 이러세요? 내 옆에서 박정화 대변이 안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국회의원 찍히는 월급이 1억 4천 정도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거둘 수 있는 후원금이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씩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가 있는 해의 연봉은 4억 4천이 되는 이것도 오해이신 게요. 아니, 말씀은 좀 분명히 들었는데 국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후원금을 걷잖아요. 그 후원금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자료도 못 사요. 사적으로 전혀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다 영수증 다 첨부해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누구와 간담회를 어떤 정책을 개발했는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일부 그 국회의원 하시면 겸직하시는 장관들 보니까 간담회 이상한 데 쓰시고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자꾸 의심하시는데 텔레비전 통해서 봤어요. 이제 우리나라 연봉에 대한 얘기로 저걸 마무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이 미국의 대통령 연봉에 책정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1인 GDP에서 곱하기 7을 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이거든요. 우리나라 1인 GDP 곱하기 7배를 하면 우리나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인데 미국은 1위고요. 국민생활 수준은 세계 현재 45위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본인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을 안 받고 있죠. 박용진은 계속 기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분 워낙 부자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존경받는 여러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 특히나 우루과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신은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기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빠져있는 대통령들도 있는데 터키의 술탄이라고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봉이 646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돈을 받게 되는 그런 대통령들도 있는데 재정 상태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은 다 제외를 시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제외가 됐을 텐데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많은 돈을 받게 되면은 그에 준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좀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서 싱가포르에서 나왔던 얘기들처럼 정말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급을 주는 것이 많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강하게 감봉 처리해야 되는데 국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꼭 지키지 않는 법이 있는데 매년 예산 통과되는 시점 법이 정한 기회에 꼭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이 정한 기회에 넘기게 되면 국회의원 연봉 당연히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4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현안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국회에서 기물 파손. 그럼 이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인을 촉발시켰던 국회의원이 주머니에서 나가게 만들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대통령에 대한 연봉을 보면서 가장 각성해야 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의문의 2패를 제가 의문의 2패를 박용진 의원이 당했어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저도 동아일보로 입사한 신문기자 출신이라서 신문에는 부고기사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숨지면 그 사람을 기리는 기사를 기자들이 쓰는 걸 부고기사라고 하는데 캐나다의 한 여성이 스스로의 부고기사를 작성했는데 언론들이 주목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부고, 사진에 나와 있는 캐나다 여성 베일리 매더슨이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희소암 중에 하나인 평활 근육종 판정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숨졌는데 본인이 숨지기 전에 직접 부고 기사를 썼고 이게 실제로 기사화가 돼서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시한부 선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사의 권유에도 매더슨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다면 항암 치료 대신 내가 하고 싶었던 미국,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등 13개국을 여행하는 삶을 선택을 한 겁니다. 2년간 남자친구 브렌트 앤드류도 이 여성이 숨질 때까지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을 하면서 2년간의 시한부 여행을 동행했다고 합니다. 매더슨의 본인이 쓴 부고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5년 동안의 삶은 길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 선택을 지지해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쓰며 글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것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인생을 좀 더 즐겨라 라는 문구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지긋지긋한 항암 치료 대신에 본인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 모습이 이 부고 기사로 좀 울림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힘든 일은 많을 텐데 여러분들 저희 도직구쇼와 함께하면서 좀 기운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